이제 조금 다르게 좀 책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강의 형식으로 책의 내용들을,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부자 아빠 그리고 가난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행동하라고 합니다. 지식이 쌓이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 현금 흐름을 공유 드려요. 이게 결론인데, 결국에 우리는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부자들은 일단 수입이 지출보다 많습니다. 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이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수입을 만드는 자산이 지출을 만드는 부채보다 많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의 의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크게 만드는 방법까지 다 나옵니다. 책의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20주년 특별판이고요. 검은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각을 각각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의 아빠가 나오죠. 자산과 부채의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무엇을 사야 하는지도 은연중에 알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요, 1년마다 읽습니다.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요. 읽을 때마다 보이는 게 다르죠. 목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주년 기념판이다 보니까 변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 밑에 내용들이 반복되는 수준이고요. 다음은 이제 서문에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총 교훈이 6개가 나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교훈 6개가 나오는데, 교훈 1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은 세금과 기업이다.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하라 라고까지 하고요. 그리고 부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챕터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이게 실제로 진짜 어린 시절인지 아니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부자아빠, 가난아빠예요. 각각의 특징을 공유드리면요, 부자아빠는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리고 가난아빠는요, 진짜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버지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적인 분입니다.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박사 학위까지 있죠. 전형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어요. 사회에서. 근데 돈은 몰랐어요. 두 분은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 결과가 달랐던 건 돈에 관한 관점 차이였어요. 이 관점 차이를 볼 수 있는 4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각각의 아빠들이 이야기한 문장들인데 같이 보시죠. 가난한 아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부정적으로 말했죠.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악의 근원인 거죠. 부족한 능력, 돈에 대해 모르는 거. 가난한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 좋은 직장이 목적이었어요. 부자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 공부의 목적이 여기는 좋은 직장이었고, 여기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함이었죠. 가난한 아빠는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어요. 안전하게. 부자 아빠는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안전하게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전하게 안 해도 된다. 리스크 관리만 하면. 가난한 아빠는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아빠는 집이 자산이라고 표현했고요. 부자 아빠는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곤경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집은 부채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집은 본인이 살고 있으면 대출이 많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아마 지출이 더 많아질 거예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중에 이게 팔면 돈이 되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아빠는 집을 부채라고 말한 거죠.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요. 처음 이걸 들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두 가지 의견이 너무 상반되잖아요. 아직은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몰랐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거죠. 결론적으로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행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가난한 아빠 이야기는 그런 게 있다 그냥 참고만 했죠. 보통의 부모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해요. 그럼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대학을 가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는 돈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돈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해요. 돈은 힘의 한 형태라고요. 하지만 이보다 강력한 것은 돈에 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쌓이면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 지식으로 젊은 날 돌아가면은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식의 중요성은 다른 책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이에요. 돈보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친다고 해요. 사실이죠. 저희도 그렇고. 어릴 적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부자 아빠는 간단한 교훈부터 알려줍니다. 배운 걸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지금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는 거죠.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죠. 돈에 대해 가르치면서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교훈인데, 이 교훈을 통해서 책에서 6가지 교훈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교훈들이 해답이 아니라 지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침을 통해서 변화와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욱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미리 6가지 교훈을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각 장으로도 연결이 돼요. 장.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은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한다. 세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네 번째 교훈은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은 세금과 기업에 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6번째 교훈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교훈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 챕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 본인의 아버지, 이분은 가난한 아버지예요. 물어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왜냐면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부자가 아니라고 초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고 부자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에 가난한 아빠는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근데 사실 부자가 되려면 돈 버는 법, 돈 모으는 법, 돈 유지하는 법, 그리고 돈을 불리는 법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돈 버는 법만 이야기를 했죠.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직 어리니까 다 안 알려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가난한 아빠니까 아마 돈 버는 법만 여기까지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친구 마이크와 함께 사업을 하나 구성해요. 돈을 벌으라고 하니까 뭐 없잖아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없으니까 일단 생각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 만든 거죠. 바로 치약 튜브를 녹여서 동전을 만드는 겁니다. 치약 튜브를 녹여서 동전을 만든 거죠. 진짜 돈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답죠. 근데 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불법이지만 자랑스럽다고, 자랑스럽다고. 왜일까요? 실행했기 때문에, 실행한 게. 뭐 돈을 벌어라, 난 직장이 없다, 뭐 이래저래 말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실행했기 때문에 일단 칭찬부터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말로만 부자를 꿈꾸지만 이를 직접 실행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서 이런 거 보면은 메타인지가 있긴 해요. 메타인지가 있어가지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 개선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가난한 아빠는. 아무튼 아는 게 없다면서 마이크 아버지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아버지. 마이크 아버지는 부자 아빠입니다. 부자 아빠. 마이크 아버지는 동네에서 사업가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부자 아빠죠. 로버트 기요사키와 마이크는 부자 아빠와 약속을 잡아요. 돈 버는 법을 물어보려고요. 토요일 오전에 이들은 부자 아빠를 만나러 가가지고 무작정 돈 버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가만히 듣던 마이크 아버지는 제안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어요. 지금 뭐 교실 수업은 사실 교실 수업은 이론과 해석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이라 하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 안 알려줘요.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데 실제 경험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일단은 자기를 위해 일하라고 했죠. 이게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부자아빠의 식료품점이었는데 그날 뒤로 로버트 기요사키와 마이크는 마이크 아버지 식료품점에 나가서 일하게 돼요. 보수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10센트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하기로 했죠. 이게 약간 뭐 직장인에 비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식료품 직원인 여기에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마틴 여사에게 시키는 대로 했죠. 마틴 여사는 약간 직장에 적응한 사람을 비유한 것 같았어요. 근데 4주째 되던 수요일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마이크에게 이야기해요. 그만두겠다고. 4주째 많이 참았죠. 이유는 본인이 돈 버는 법을 배우기로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배우는 거는 없고 1시간에 10센트를 받으면 노예처럼 일만 했기 때문이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실 수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누가 진짜 문장으로 알려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아기 새처럼요. 근데 이게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너가 깨달아라 라고 환경을 주면 못 깨닫습니다. 듣고 있던 마이크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라고 했어. 뭐 부자아빠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부자아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했던 거예요. 부자아빠를 만난 로버트 기요사키는 울분을 터뜨립니다. 보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둔다고요. 결국엔 보수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에겐. 왜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놓고 일만 시키냐고. 가만히 듣던 부자아빠인 마이크의 아버지는 묻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거나 강의를 해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덤벼든단다. 삶을 포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는 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냥 상황에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여기서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대일의 학습 원뿔을 개작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읽은 것, 들은 것, 본 것, 듣거나 본 것은 수동적 개입이라서 장기 기억으로 잘 안 간다고 합니다. 2주 후의 기억,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기준인데 결국에 읽은 것, 들은 것, 본 것, 듣거나 본 것은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요. 수동적 개입이기 때문에. 근데 말하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행한 것, 뭐 강의가 있겠죠? 아니면 뭐 글을 쓰는 행위, 뭐 이런 것을 하면은 능동적 개입으로
2주 후의 기억 정도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책에서 좋은 내용을 배우거나 강의에서 좋은 내용을 배우면 뭐 메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고민해 보시고 직접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배운 내용을 메모를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주위 사람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결국 부자 아빠가 언급한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은 읽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부자 아빠는 로버트 기요사키를 달래며 말합니다. 시간당 10센트를 주며 일하게 한 것은 이들에게 현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준비한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10센트밖에 못 버는 걸 한탄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라고 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명시하마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아주 핵심이죠, 핵심.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다른 사람들이 뭐 만드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입니다, 나.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긍정적인 것 중에는 뭐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 나 자신이 바뀌면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부족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보수,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한 상태에서 주위를 다 바꾸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 내가 안 바뀌면은 주위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첫 번째 교훈을 말합니다. 머리를 써.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집으로 가서 본인의 아버지, 가난한 아빠에게 그동안 뭐 경험하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아빠는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결국 여기랑 연결이 되죠, 여기랑. 이 말.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이 부족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가난한 아빠가 이 얘기한 이 상황으로 되면은, 결국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안 바뀌면, 부자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생각해요. 부자아빠는 내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서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반면에 가난한 아빠는 지금 돈을 위해 일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다시 로버트 기요사키와 부자아빠의 대화로 돌아가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불만을 들은 부자아빠는 오히려 앞으로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자아빠는 뭐 계속 행동이나 뭐 상황 이런 걸로 알려주고 있어요. 직접적인 텍스트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깨달으라고 진짜. 그리고 말하죠. 머리를 사용하라고요. 그렇게 로버트 기요사키와 마이크는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부자아빠는 이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식료품점에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묻죠. 그동안 배운 게 없니? 왜냐면 머리를 쓰라고 말을 했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근데 뭐 머리를 쓰지 않고 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질문을 받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배운 게 없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아빠는 제안 하나를 합니다. 아예 시급을 $5로 올려주겠다고요. 마이크와 로버트 기요사키는 서로를 마주보고 침묵합니다.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5. 아까 뭐였죠? 10센트였죠, 10센트. 10센트에서 $5로 몇십 배가 오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부자아빠는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면 살 수 있지. 그게 가능한 건 인간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패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한다. 이거는 뭐 부자빠가 말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 여기서는 뭐 예쁜 쓰레기라고 말해요. 예쁜 쓰레기. 멋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두려움과 탐욕, 욕심 탓에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다 나가. 돈이 다 나가요. 그러면은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월급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다 쓰고 다시 영원이 되고 다시 월급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통장에 돈을 채워주는 유일한 요소니까요.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패턴을 반복하지. 나는 그걸 쇠양실 레이스라고 부른다. 아까 말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쓰고 영원이 되고 다시 월급을 기다리고, 쓰고 다시 영원이 되고 월급을 기다리고, 이걸 부자 아빠는 쇠양실 레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계속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생각을 해라.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그 즉시 직장을 구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직장이 최상의 해결책일까? 생각하는 거죠. 해결책 아니라고 부자 아빠는 자답을 해요.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 뿐이라고요. 나에게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해결을 맡기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들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가 가르치려 했던 퍼즐 조각이 점점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퍼즐은 돈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던 점들이겠죠? 부자 아빠는 이야기를 이겨나갑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건 무지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두렵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은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돈을 벌러 직장에 가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인 다른 길이 없을까 생각하라고요. 직장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떤 길이냐면 이게 돈을 넣어줄 수 있는 다른 길이요.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요. 이렇게 부자 아빠와 오랜 대화를 한 로버트 기요사키와 마이크는 똑같이 그냥 식료품점에 출근을 하되 뭐 다른 게 없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요,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데 만화책 대여 사업으로 연결이 돼요. 생각이 그 식료품점에서 뭐 날짜가 지나거나 폐기를 위해 좀 정리하고 있던 버려질 앞으로 만화책이 있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와 마이크가 이걸 보고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화책 대여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행했어요. 잘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됩니다. 뭐 일하는 아이들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부자 아빠의 칭찬을 받습니다. 드디어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한다는 교훈과 함께 로버트 기요사키의 어릴 적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훈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른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생각과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지입니다. 돈을 모으는 힘 그리고 유지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김승호 저자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님, 모으는 님, 지키는 님, 쓰는 님. 이게 약간 책상에 4개의 테이블처럼 딱 지탱하고 있어야 돈이 여기 위에 쌓인다고요. 말하고 있거든요. 이 2개의 힘, 아까 뭐 모으는 힘, 보존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지식을 쌓으려면 먼저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뭐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공부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고 합니다. 자산과 부채.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지만 가난한 일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고요. 얘가 집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침을, 부채는 남에게 갚아야 할 제한이나 용역. 회계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뭐 재무제표 표현하면 자산이 있고, 자산은 보통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본이 뭐 일명 순자산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은 현금 흐름으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자는 얘기를 해요. 부자 아빠는요. 이 둘을 구분하는 건 숫자,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자산과 부채를 먼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산을 사면 되는 거고요. 우리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을 사면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면 되는 것입니다. 부채는 돈을 빼가는 거죠. 결국 일단은 들어오는 돈의 크기가 나가는 돈의 크기보다 커야 부자가 되는 거죠. 금융분석에서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현금이 흘러가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자와 가난한이 그리고 중산층은 현금 흐름에서도 굉장한 많은 차이를 있어요. 이거는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시죠. 이렇게 돼요. 직장이 있고 급여가 있고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남는 거 없이 여러 가지로 다 나가요. 중산층의 현금 흐름은 이건데 급여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부채로 인해서 지출이 발생해 가지고 다 나가요. 결국에 남는 게 없는 거는 가난한 이와 똑같은데 그 중간 과정이 조금 다른데 결국에 남는 거 없는 건 이제 가난한 이와 중산층도 똑같은 거죠. 이게 결국엔 뭐 가진 것으로 인해서 큰 부채가 발생해서 급여로 받은 돈의 대부분이 부채로 나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되는 흐름인데 이게 되게 인상이 깊죠. 가진 것으로 인한 큰 부채 그리고 남는 돈이 없다. 이게 중산층의 현금 흐름, 대부분의 직장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이거는 뭐 부채가 없고 지출이 없다 이게 아니라 더 커서 화살표가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자산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서 돈이 쌓이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 쌓인 돈으로 다시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사고요. 그럼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선순환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해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여기서 쇠양실 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쇠양실 레이스는 아까 나왔었죠? 돈이 들어오면 다 쓰고 다시 월급을 기다리고 돈이 들어오면 다시 다 쓰고 다시 돈을 기다리고 쳇바퀴에 갇혀 계속 달리는 쇠양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 이거예요. 수입이 늘면 그에 따라 부채도 늘고 그리고 지출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쇠양실 레이스의 핵심이죠. 수입이 늘면 이걸 통해 뭐 대출 이런 것도 많이 되니까 부채가 늘고 그로 인해 지출이 늘죠. 수입이 늘면 부채가 늘고 지출이 늘죠. 이게 쇠양실 레이스인 거예요.
그들은 큰 자산이 집을 사서 그로 인해 큰 부채가 생기고 월급여는 부채 갚기 바쁜 거죠. 여기 로버트 물론 뭐 나중에 팔면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뭐 투자 자산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동 수익을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산만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건 그냥 현금 흐름에 따라 다르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야 자산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부채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책들이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일단 뭐 소득이 늘면 저희가 수입이 월급이 늘면 소득세도 늘어나잖아요. 뭐 여기 이렇게 과세 표준 구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해하면은 6%로 봤는데 10억 초과가 되면 거의 반을 떼가요. 월급이 는다고 해서 남아있는 돈의 크기가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소득세가 떼가는 게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지혜, 자신 안에 담긴 천재성을 믿지 않고 외부의 대중을 따릅니다. 남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하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거예요. 의문을 품기보다는 무조건 수능을 하죠. 그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라는 분산 투자, 집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가장 큰 투자처럼 생각하고 집을 빚이 많아질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자 아빠는 자신이 사는 집을 부채라고 여겼고 가난한 아빠는 자산이라고 여겼습니다. 집이 클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현금 흐름은 지출을 통해 계속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집은 부채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더 큰 집에 살고 싶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서 주택 비용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월세로 사는데 이 월세가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30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뭐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 자산을 산 다음에 현금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월세 300만 원이 집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재정 상태 차이입니다. 여기를 보면 가난한 아빠는요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요.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요. 그리고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로 인해서 이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습니다. 왜?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니까요. 결국에 우리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하는 건 당연해요.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도록 구성을 하면 돼요. 가난한 아빠는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고요. 부자 아빠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저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죠.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 부자 아빠는 남는 돈을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하고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챕터의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내가 지출을 늘리면서 지금 수준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자산에서 비롯되는 초과 현금을 자산 부분에 재투자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늘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다시 자산을 사라. 이게 이 챕터의 조언이었죠. 다음 교훈은요.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해요.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자기 사업을 하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오를 수 있는 연봉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이 있어요. 아무리 AAA를 받아도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서 거기에 근접하면은 거의 좋은 고가를 받아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을 비롯해 모든 기업이 동일할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요, 이 버는 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버는 양에 따라서. 또 사업을 하면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것이니까 유리한 위치를 계속 잡을 수 있어요. 월급을 주는 입장, 그리고 받는 입장 모두 본인입니다. 이거는 법인 형태인 거고, 이거는 개인 형태인 거죠.
뭐 아니면 다른 법인일 수도 있고요. 평생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가능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제 소득으로 그냥 막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자산을 사모으라고 충고해요. 아까 우리가 자산과 부채의 개념은 아까 기억하시죠? 자산은 현금 흐름을 늘리는 애, 부채는 지출을 늘리는 애.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많은 돈으로 자산을 사면 직장인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사모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자산은 아래와 같아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내가 직접 거기서 일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월세로 세팅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겠죠. 어음과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이걸로 부자 되는 연예인과 뭐 작곡, 작사가가 많죠. 그 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이 창출하는 시장성을 지닌 것. 결국에 가지고 있으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뭐 많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러면서 뭐 맥도날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맥도날드도 햄버거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자업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게를 열 때 열려는 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시작하고, 그러면 그 가게에 사람이 몰리고 자연스레 그 땅의 가치는 오르게 되죠. 본인의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또 자산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교훈은요, 기업과 세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아래 그림으로 다 설명이 돼요. 기업은요, 뭐 기업, 법인, 돈을 벌고요, 돈을 쓰고요, 세금을 내요. 근데 개인은요, 돈을 벌고요, 세금을 내고요, 돈을 써요. 이 순서가 달라요. 근데 이 순서가 다른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급여를 받는 개인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은 소득이 들어오면은, 월급이 들어오면은 소득세를 내요. 아까 소득세 구간 말씀드렸죠.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요. 뭐 해외 주식은 뭐 250만 원이 넘기면 초과분의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요. 돈을 벌어도 그대로 제 돈이 아닌 거예요, 개인은. 그리고 남는 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근데 법인은요, 아까 법인의 순서가 뭐였죠? 법인 기업의 돈을 벌고 쓰고 세금을 내요. 개인은 이 순서가 달랐죠? 돈을 벌고 세금 내고 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인은 돈을 벌면 이런저런 거에 쓰면서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 남은 돈의 10에서 20%를 1월에 법인세로 냅니다. 이 법인세 비율이 개인보다 굉장히 작고, 또 이런저런 거에 쓰는데 이런 걸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항복은 좀 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개인보다는 되게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느 단계에서 내는지가 다른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이로 인해 남은 돈, 이 돈에 쌓이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을 운영하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조언이죠. 저도 이 챕터 읽고 법인을 하나 세웠습니다. 법인에 관련된 책 한 5권 읽고 세웠는데 나중에 임대법인으로 활용하려고요. 다음으로 5번째 교훈은 부자는 돈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뭐 중앙은행처럼 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통해서 없던 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해요. 금융 지식을 쌓고 숫자 읽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게 돈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금융 지능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내거나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본인의 한 사례를 이야기해요. 본인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피닉스주의 경기가 안 좋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남들이 안 볼 때 들어간 거죠. 7만 5천 달러의 집을 2만 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4만 달러를 마진으로 챙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4만 달러면 5,500만 원인데 이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죠. 90년대 초반.
$2,000 다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 계약금을 보낸 상태에서 75,000달러의 집을 선불금 없이 100% 융자로만 $60,000에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혹하게 광고를 올린 거죠. 그리고 팔았어요. 뭐 여기에는 되게 세 가지 로버트 기요사키의 능력이 나오는데, 실행력, 뭐 이런 하락장에서 실행한 실행력,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봤던 눈, 매수자가 있을 거라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어떤 마케팅 능력이었죠. 이 거래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40,000를 벌었습니다. 시장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이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할 수는 없지만, 이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간단한 금융 절차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별다른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킨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죠. 모든 곳에 기회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미처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알아채지 못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런 금융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교훈은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위해 일하라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에게 직업의 안정성은 모든 것을 의미했고요, 부자 아빠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단기적인 보상으로 부여되는 급여와 혜택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이런 거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삶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돈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성공에 필요한 주요 기술은 현금 흐름 관리, 그리고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 여기에 더해서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쓰기와 말하기, 협상하기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이 5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본인도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계속 발전한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6가지 교훈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20주년 특별판인지 아니면 뭐 원래 있었던 챕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챕터 하나가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여기서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 총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공유 드릴게요. 바로 이 5개입니다.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 이 5개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어서 극복하는 방법도 나오겠죠. 먼저 두려움 극복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두려움 극복하기.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입니다.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죠. 심지어 부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뭐 가난한 자는 두려움을 갖고 행동을 안 하고 뭐 지식을 쌓지도 않고, 반면에 부자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을 더 쌓죠.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거 내용이 또 나오죠. 돈을 잃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축부터요. 복리 이자의 힘을 미리 경험하고 돈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안전하게만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잃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운동 경기에도 승리와 패배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패배를 했을 때예요. 패배를 했을 때 이제 안 되는구나,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왜 패배했는지 그걸 분석해서 다음 경기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냉소주의 극복하기입니다. 냉소주의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건 상황을 근거 없이 너무 어둡고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냉소주의자들은 치킨 리틀에 나오는 닭들과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소리치는 닭들이요. 이 냉소주의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안전한 것만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 동안 기회는 우리 옆을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뭐 부동산 폭락장애, 주식 폭락장애, 뭐 종목만 괜찮았다면 이거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 괜찮은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주식에 대가 핀터리치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경고를 소음이라고 칭한다고요. 우리는 모두 그 소음을 듣고 방공호를 짓는 대신에 그 돈을 시장에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요. 이건 뭐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죠.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부자 아빠는 비판은 눈을 가리는 반면에 분석은 눈을 뜨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분석은 승리자에게 비판가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놓친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비결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용감하고 끈질긴 사람들이라고 이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으름 극복하기예요. 바쁜 사람들은 종종 가장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밑에 나와요. 오늘날에는 너무 바빠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너무 바빠서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바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쁜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돈 관리, 돈 지식 쌓는 거, 그리고 건강, 이런 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새양질 레이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게으르다고 표현한 것이죠. 게으름을 치유하기 위해선 약간의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원하는 만큼 돈이 생긴다면 난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이 욕심을 생기게 합니다. 욕심을. 약간의 욕심,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없다면 진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나쁜 습관 극복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교육보다 습관의 반영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보다는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술궂은 놈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여기서 심술궂은 놈들은 세금, 징수원, 빚쟁이, 집주인 등을 칭해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말하죠.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는 거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이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정신적인 동근육이 단련될수록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건 교육이나 책이나 이런 성장에 투자하라 이거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더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은 오만함 극복하기예요. 부자 아빠가 자주 해준 말이 하나 있었대요. 내가 아는 것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 왜냐하면 오만할 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오만함을 이용해 그들의 무지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계사, 심지어 다른 투자가들과 재무 상태를 의논할 때도요. 회계사랑 다른 투자가들이 오만함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못한 거죠. 그들은 의논 내내 허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뻔한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게 자기를 아는 것, 메타인지죠. 그러면 전문가를 찾거나 관련 서적을 통해 스스로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개선하라는 거죠.
문제를 알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순전히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운의 영역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데 돈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운이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투자에서. 운을 탄 게 뻔하고 실력이 부족한 게 뻔한데, 몇 마디 해보면 아는데, 이 실력이 부족함에도 자기의 실력이라고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강의하고, 막 투자금 모으고 사기치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말해요. 본인의 실력을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정리를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책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공유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